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화요일 아침 눈여겨볼 만한 뉴스부터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선원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북으로 추방을 했다. 그래서 와글와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죠. 어쨌든 이들을 추방하는데 마치 007 영화같이 은밀한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뉴스입니다. 추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북한 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상황에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10만 원 정도를 더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될 여지가 보입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데 받는 즉시 곧바로 전액을 돌려줘야 했는데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만 받는 노인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극빈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 또한 발생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내년부터 월 생계비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가야 되는데 날개에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보잉 비행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보잉 737NG 기종 비행기 날개에 연이어서 균열이 발생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 도입된 보잉 737NG가 총 150대라고 그럽니다. 이 가운데 50대는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이용객들은 당장 타야 할 비행기가 점검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확실히 정확한 원인 규명, 점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고 깨끗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일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특히 청주공항 내에는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짙은 안개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고요. 또 오늘 한낮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저녁 쌀쌀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예방과 더불어 피부 보습에도 신경 쓰시는 하루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화면 보셨습니다만은 어떤 증상들이 있기 전에 사소한 증상들이 나오고 그리고 막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모습들이죠.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네.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조그만 사소한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라고 왜 그 큰 지진이 벌어지기 전에 네. 갑자기 물고기들이 때로 지어서 이동한다든가 아니면은 겨울잠을 잘 자고 있었던 뱀이 갑자기 겨울에 나와서 얼어 죽는다든가 뭐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 중국에서도 실제로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그런 현상을 보고 시민들을 대피시킨 후에 한 사흘 정도 있다가 7.3 정도의 강진이 네. 있었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천재지변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 몸을 우주에 비교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 몸도 큰 병을 앓기 전에 사속한 그런 그 증상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했다가는 큰 병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 그런 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증상부터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상 한번 볼까요? 잠버릇, 잠꼬대 심해지면 땡땡이 올 수 있다. 저희가 알 것 이거거든요. 같아요. 잠버릇, 잠꼬대가 심해지면 따귀가 올 수 있다. 맞아요. 불면증 같은 것 아닌가? 아, 맞아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네. 불면증이 올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잠버릇 잠꼬대 심해지면 각방 각오해라. 가정 불화가 올 수 있다. 치매? 치매? 어?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치매? 이건 또 놀라운데요. 잠버릇, 잠꼬대가 그럼 치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아니 거네요. 근데 이게 치매가요. 그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죠. 네네. 그 배우 윤정희 씨 10년째 치매 앓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치매에 대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원래 그 영화계와 지인들은 이미 좀 알고 있었던 네. 얘기인데요. 이제 남편 백건우 피아니스트와 딸인 백진희 씨와 같이 그 공연하러 가기 위해서 연주복을 챙겨서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냐고 한 100번 가량 계속 반복해서 물으실 정도로 지금 상태가 조금 좀 중하다고 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딸 백진희 씨의 말에 따르면 본인이 엄마하고 부르면 왜 당신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냐라는 말이 되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사실 채널A가 작년 말이었죠. 투병 사실을 전해 듣긴 했지만 차마 이 영상을 공개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윤정희 씨의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말 오늘 참 좋다. 날씨가 너무 저 좀 봐, 저 해 좀 봐. 여보, 카메라를 위해서 좀 천천히 가. 데이트 하시면 선생님 바래다 주신 거예요? 아니, 따로 데이트할 필요가 없었어. 이거 얼마나 좋아. 응? 저 황혼의 로맨틱 아닙니까? 네. 저렇게 그 같이 해로하면서 늙어가고 싶다. 이게 부부들의 공통된 마음일 텐데 저기 주인공은 윤정희 씨. 윤정희 씨 정말 너무나 멋진 배우로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로 지금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촬영은 몇 시냐 네. 이러면서 배우다운 얘기도 계속하고 막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우가 지금 10년째 치매고 그 딸이 엄마의 치매 내용을 밝히면서 그래도 계속해서 이 여배우로 많은 팬들이 사랑해주는 배우로 어머니께 좀 힘을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런데 진짜 그렇게 치매를 앓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오늘 치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진짜 놀랐는데 잠버릇으로 그냥 갑자기 발로 차거나 이거 팔로 이렇게 치면은 그게 치매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이제 얌전하게 자던 분들이 갑자기 자는데 막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잠꼬대를 심하게 하면서 과격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하실 때 있죠. 좀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성향이 보이는 잠꼬대를 하신다면 그때는 치매나 파킨슨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잠꼬대가 좀 있어서 걱정이 좀 되는데 사실 치매는 정신적인 질병 아니에요? 이게 뭐 잠버릇 혹은 잠꼬대와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거죠?
사실 잠꼬대도요, 심한 경우에는 의학적인 병명이 있어요. 질병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의 11개국 24개 의료기관에서요, 공동으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요. 특발성 렘수면 행동장애 환자들 중에서 무려 73.5%가 12년 후에 치매 증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뇌신경 퇴행성 질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 증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연관성을 이제 정확하게 밝힌 거고요. 이게 뇌에서 운해 잔해를 이어주게 되는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운동 조절에 기능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내가 잠꼬대가 심하다라고 해서 치매를 걱정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없던 사람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 그리고 또 갑자기 생겼다고 하더라도 간혹 일부는 내가 먹고 있는 약물에 의한 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의심은 해보시되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아, 이게 그 잠꼬대도 잠꼬대인데 저희 아버님께서도 잠꼬대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은 네. 옆에 있는 사람 진짜 다 아파요. 다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옆에 사람뿐만이 아니고요. 진짜로 병원에서 잠꼬대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자다가 이렇게 벽 같은 데를 쳐서 손가락 골절이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치매 한번 걸리면 이게 완치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 초기 약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먹으면 진행 속도를 완만하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거든요. 네, 결국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치매 등 같은 이제 뇌신경 퇴행성 질환들은 그 발병 위험들을 우리가 인자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측을 치료와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병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버릇 말고도 이제 이럴 때 치매가 올 수 있다. 치매 위험을 크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잠버릇 외에도 내가 혹시 치매인가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추가로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치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할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주위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말하시면서 뭐더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그래요. 나도 그런데. 자꾸 말이 끊기거나 네. 그 말을 끊김으로 해서 다음 말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증상이 네. 반복되면 1차적으로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앞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윤정희 선생님도 네. 같은 질문을 100번 이상을 계속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거는 질문을 내가 까먹어서가 아니라 질문했다는 사실조차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좀 강력하게 치매,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 떨어진 걸로 보고 치매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감정 기복이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저분 성격이 안 그랬는데 갑자기 폭력적인 성향을 띈다라던가 이유 없이 우울증 증세를 막 보인다던가 우리가 기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감정 기복들을 보였을 때도 우리가 네. 치매 전조 증상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사건을 기억을 하는데 옆에서 그거 있잖아라고 증거를 줬는데 불구하고 전혀 그 사실을 인지를 못할 때도 한번 네.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예인 씨가 자기 핸드폰을 차 위에 올려놓고 출발했더라고요. 나 이거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이건 뭐 건망증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보통 주부 10년 차 이상이야. 네. 제가 올려둔 거를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출발해서 그렇게 휴대폰과 이별하게 된. 근데 그 일로 해서 CCTV까지 다 조사하고 조사 가는 거 보니까 네. 멀쩡해. 그런데 이게 이런 거 이제 건망증 이렇게 뭐 건망증과 치매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치매 기본적인 증상에 내가 예전 걸 까먹었다. 라는 어떤 기본 증상이 공통적 증상이 있다 보니까 건망증인데 내가 치매 아니야? 라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내가 치매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건망증인지 구분하면 쉬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이제 상황을 두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데 치매 전조 증상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약속을 한 것 자체를 아예 기억을 하지 못하는 네. 경우. 근데 건망증 같은 경우는 맞다 내가 그때 만나기로 했었지라고 기억이 금방 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요리를 하는 상황을 두고 봤을 때는 치매 환자분들은 요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아예 시작을 못 하세요. 네. 이 준비 과정이라든가 과정 자체를 다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왜 있지? 이러는 경우. 맞습니다. 그래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에 내가 뭘 넣었더라? 단순 그냥 예. 과정 중간에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판단력. 판단력 같은 경우는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실 때가 많아요. 네. 날씨는 너무 더운데 막 옷을 여러 개 입고 나간다던가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해가 못할 행동들을 예. 하실 때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건망증은 이런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계산 같은 경우도 단순히 이제 건망증 같은 경우는 실수로 좀 틀리긴 하지만 계산 자체는 해내세요. 네. 치매 같은 경우는 아예 계산 자체를 못 해내니까 네. 이제 과정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길 찾기. 굉장히 이게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 몇 년 이상, 몇십 년 다녔던 길 자체를 잊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들, 특히 노인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치매로 보고요. 그냥 건망증 같은 경우는 내가 초행길을 내가 한두 번 갔는데 네. 금방 기억이 안 나더라. 이런 경우는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건망증이 있구나 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길이 네. 굉장히 위험해요. 길 찾기. 네. 왜 나갔는데 못 돌아오니까. 그렇죠. 이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저희가 몇 가지 상황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중에 나 치매인 것 같은데 의심이 좀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본인이 치매가 좀 의심이 된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최대한 빨리 관련 의료기관에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치매라는 것 자체가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치매 진행 속도 자체를 더디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는 초기에 빨리 시작을 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빨리 진단을 해서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병이 너무 악화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손가락 운동이나 뭐 이렇게 양손 다 쓰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다면서요. 그렇죠. 손이랑 뇌랑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쓰는 운동들도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손을 좀 사용해서 하는 이른바 손 육상 게임이라고 해요. 하나 운동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스포츠 스태킹이라고 하는 운동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알아요. 저는 몰라요. 모르세요? 그 쉽게 말해서 컵쌓기. 맞아요. 네네. 이게 이제 12개 정도가 그래서 이거 준 거예요? 네, 8개에서 12개의 이 컵들을 이렇게 쌓고 하라고. 내리면서 기록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포츠거든요. 네. 처음에는 1980년대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로 소개가 됐는데 10년 정도 지나서 뭐야. 저렇게 빠르게요. 1990년도 유명 쇼에 미국의 유명 쇼에 소개가 되면서 좀 알려졌죠. 빨리 돌린 거 아니죠? 저게 정상 속도예요. 그리고 저걸 타이머를 눌러요. 그래갖고 그렇죠. 시간을 측정합니다. 맞아요. 이야. 손을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건 네. 물론이고요. 순서를 또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요? 무조건 빠른 게 아니고 정해진 순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과 완화에 모두 좋은 운동이고 실제로 치매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운동입니다. 저거는 고난도인데. 저희는 저 정도 속도까지는 안 되고 네. 이제 근데 익숙해지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이게 또 운동도 하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저희가 한번 배워봐야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렇게 컵을 좀 준비해 주시면 네. 좋아요. 처음에는 좀 쉬운 방법으로 333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컵을 네. 이렇게 세 무더기씩 이렇게 세 올려놓는 개씩. 거예요. 3개씩. 333. 3개씩. 컵이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으면 하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이렇게 풀어주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개씩 쭉 뭉쳐놨으면 오른손 왼손 제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컵 하나를 오른쪽으로 내리고요. 나머지 왼손을 이용해서 컵을 위로 쌓는 거예요. 방법 아시겠죠? 네. 오른손을 옆으로, 왼손은 위로. 오른손 옆으로. 오른손은 옆으로, 왼손은 위로. 또 오른손은 옆으로, 왼손은 위로. 이렇게 하면 탑이 쌓아지겠죠. 왼손은 옆으로.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땡. 땡? 각자의 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거예요. 각자의 무더기를. 이렇게 하고 알았어요. 이렇게 다 쌓으셨잖아요. 네. 그러면 무너뜨리는 것도 또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오른손으로 매번 풀 붙여놨나 봐요. 왼손으로 위를 덮으세요. 두 번째도 똑같이 오른손으로 쭉 내리시고요. 왼손으로 위를 덮어요. 마지막은 오른손만 사용하실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이 모든 방법대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속도만 내는 게 아니고요. 뇌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네. 자, 제가 그러면 한번.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재용 MC와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지금 뭔 소리인 줄 모르겠어. 이해 못하겠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손으로 이렇게 올리고, 왼손으로 뽑아서 다시 위에 올리고, 그렇죠. 이쪽 것도 올리고. 그러니까 세 무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나올 때는 오른손으로만. 아니죠.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 자, 처음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에 네, 있는 두 네. 개는 네. 무너뜨릴 때도 양손을 쓸 거예요. 요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하고 제일 끝에 있는 것만 오른손으로 한 번에.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할 때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속도를 빨리 내시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천천히 진행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무너뜨리는 것까지 이제 내가 딱 익숙해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 다음 단계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다음 단계 무시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알려드려 볼게요. 네. 333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363으로 갈 거예요. 363? 네, 제일 왼쪽에 3은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하나 내리고 왼손으로 올리고요. 6 같은 경우는 자, 오른손으로는 컵을 3무더기 집으세요. 세 무더기 집어서. 네, 그리고 왼손으로는 컵을 2무더기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세 무더기, 아, 두 무더기. 이렇게 하고 하나씩 쌓아야겠죠? 그리고 남은 오른쪽으로 위로. 아하. 방법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른쪽하고 왼쪽. 이쪽으로 하나 써. 그렇죠. 나머지 하나는 똑같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전용 컵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렇게 잘 떨어지는데 저희는 종이컵을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종이컵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죠. 이번에는 그러면 그래서 이거 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종이컵으로 하실 것 같으면요. 여기 위에 구멍을 뚫어서 저희도 좀 공기가 뚫어놨어요. 좀 새나게. 이게 좀 더 크게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래서 구멍을 뚫어놨구나. 네네네. 이렇게 하면 무너뜨리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자, 제일 왼쪽 거는 처음 했던 거랑 방법이 똑같아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내리고 왼손 합치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이쪽 거를 쭉 내리세요. 이렇게. 3개, 그렇죠? 네. 왼손으로 2개. 그 다음에 두 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죠. 네.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역시 오른손으로만 끝. 이 방법을 지키셔야지 안 그러면 탈락. 탈락. 이거 계속 숙달의 의미도 있겠는데? 계속 그렇죠. 하다 보면 굉장히 근데 빨라지겠네. 이게 은근히 계속 네. 순서를 기억해야 되니까 머리를 같이 쓰면서 숙달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 자체도 뇌를 자극해 주는데 실제로도 사고 능력이나 기억력 능력도 계속 향상이 되는 거죠. 어르신들은 일단 3개만 가지고 네, 333으로. 이렇게만 하는 거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네, 네. 일단 333 먼저 하시고요. 이게 네. 충분히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36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이제 있죠. 요거 하다가 그것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동전 하나 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어디 있는지. 여보세요. 네. 요거 이제 진도 나가고 네. 좀 이따 혹시 시간 남으면 한 번 더 해요. 승부욕이 은근히 네. 생기죠. 알겠습니다. 이런 손을 쓰거나 아니면 제일 중요한 건 치매 초기에 치매를 발견해서 요즘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치매 초기에만 그 약을 바로 복용할 수 있으면요. 그거 나빠지는 거를 쭉 오랜 동안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꼭 초기에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자, 다음 볼까요? 네, 다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이 병을 의심해봐야 한다. 한번 보시죠. 한쪽으로만 넘어지면 땡땡 올 수 있다. 한쪽으로만 넘어지면 한쪽으로만 넘어지면 많이 부끄러움. 땡땡땡땡땡? 골절 아니고. 골절도 올 수 있겠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게 뭔지는 아는데 네. 땡땡땡땡땡이니까 막히네. 희몽 아니야 골절. 저게 뇌졸중이 한쪽으로 이렇게 됐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땡땡땡땡땡이면 뇌졸중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앞에 땡땡이 있잖아요. 네. 심한 뇌졸중. 심한 뇌졸중. 심한 뇌졸중. 한쪽으로만 넘어지면. 네. 그거 맞죠? 어떤 겁니까? 볼까요? 미니 뇌졸중이네요. 미니 뇌졸중이 무슨 미니 뇌졸중이 어딨어? 이런 게 있어요? 미니? 이게 뭐죠? 이건 뭐예요? 일단은 뇌졸중이라는 것 자체가 뇌에 이제 혈액이라든가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뇌 신경 손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 단일 질환 사망률로 1위로 꼽히는 질환으로 굉장히 좀 중한 영구적이라던가 아니면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중한 병이죠. 네. 근데 미니 뇌졸중, 좀 뇌졸중 중에서 작다라는 느낌이 있으시겠죠. 이거를 전문 의학 용어로 보면 이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뇌로 가는 혈액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인데 보통 24시간 이내에 다시 회복이 됨으로써 우리가 증상적으로는 좀 적어지는 그런 미니 뇌졸중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보통 이제 증상이 24시간 내에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다 나았구나. 자연적으로 회복이 됐구나 해서 네.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졸중이 진행돼서 뇌경색의 전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까지 가게 되면 후유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내가 회복됐다 끝났던 게 아니니까 진료를 꼭 받아보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회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러다가 뇌경색까지 온다. 네네. 그 뇌경색이 오는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미니 뇌졸중을 경험하시고 나서 이틀 이내 5% 환자분이 다시 네. 뇌경색을 경험하시고요. 일주일 이내는 11% 환자, 그 다음에 20, 30%, 그러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은 3개월 내에 뇌경색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발작을 여러 번 겪어마시는 분들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알고 보니까 무서운 병인데 그러면 미니 뇌졸중은 미리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냥 한쪽으로만 계속 넘어지면은 이게 왜 그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대뇌 같은 경우는 우뇌, 좌뇌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뭐 운동이나 아니면 감각에 대한 신경들이 쭉 내려오다가 연수라고 해서 그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교차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뇌졸중 같은 경우에 한쪽 병변만 생기지 양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긴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만 병변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만약에 우측 뇌에 이상이 생겼다. 그러면 좌측으로 이상이 오게 되는 거고 좌측 뇌 이상이 생기면 우측으로 이상이 오겠죠. 이렇게 반대쪽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팔다리에 감각이 떨어진다거나 운동신경이 떨어지는 편측마비가 일단 가장 흔한 증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외에도 방금 얘기해 준 것처럼 걸으려고 하면 계속 한쪽으로 넘어진다거나 한쪽으로만 돌려고 해요. 이런 조화, 운동, 불능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운동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지는 언어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연화장애, 또 인식장애, 어지러움증이나 심한 두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이게 발생을 했다가 다시 풀렸다고 해도 끝난 게 아니고 미니 뇌졸중이 아니었나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금 보이는 시각장애, 시야장애 말씀해 주신 건 눈앞이 좀 흐려지고 그렇죠. 뿌여지고 이런 경우 말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이렇게 눈앞이 뿌여지는 경우는 뭐 백내장 같이 안구 자체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할 때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시야장애와 뇌졸중의 시야장애가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일반적인 시야장애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다 뿌옇게 간유리로 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데 아까 뇌졸중 같은 경우는 신체마비도 한쪽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한쪽 뇌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야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쩡하게 양쪽이 다 보이다가 갑자기 커튼 씌운 것처럼 반쪽이 위아래가 아니고 좌측으로요. 반쪽이 안 보인다라고 할 경우에는 미니 뇌졸중을 의심을 하셔야 되죠. 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뇌졸중을 더 조심해야 된다 그러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혈관 같은 경우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추울 때는 실내는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외부로 나가면 혈관도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죠. 근데 혈관 자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도 확실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니 뇌졸중이 무서운 게 요게 오면은 뇌경색으로 갈 확률도 크지만은 뇌졸중까지 가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미니 뇌졸중이 오고 나서는 네. 실제로 뇌졸중이 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하는데요. 3개월 안에 실제 뇌졸중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뇌졸중을 오신 분들한테서는 10명 중 4명은 미니 뇌졸중 증상이 있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세요. 네. 이게 근데 저는 좀 이게 어려워요. 이게 뇌경색에, 뇌졸중에, 그리고 뇌출혈,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이게 다 비슷한 증상인 것 같아서. 네, 지금 막 용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설명 좀 네, 드려볼게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 기능의 일부분 혹은 전체적인 부분에 손상이 와서 그 장애가 상당 기간 좀 오래 지속되는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우리 풍이 왔다. 중풍이 왔다 할 때 우리가 뇌졸중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그런 뇌졸중의 하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러니까 뇌 조직이 아예 괴사가 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네. 뇌출혈은 뇌혈관이 실제로 파열이 됐고 혈관이 파열된 걸 통해서 혈액이 뇌조직 내부로 유출이 돼요. 그다음에 그 유출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병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힌 거는 뇌경색인 거고 그게 이게 터진 게 뇌졸중이 출혈이고 그게 통칭해서 뇌졸중인 거고 근데 어느 하나든지 간에 하여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뇌경색이나 뇌출혈 모두 해당하는 그 뇌 부위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괴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뇌는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뇌졸중이 왔을 때는 다양한 종류의 후유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아까 편마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상들이 사실은 그대로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마비 증상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 이외에도 연화장애, 그러니까 삼킴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또 언어장애 같은 것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종류의 후유증이건 간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게 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밖에는 없는 후유증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후유증들이 오기 전에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빠르게 치료. 그럼 몇 시간 안에 하는 게 최고예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어요. 3시간.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혔으면 3시간 이내에 빨리 이 막힌 뇌혈관을 뚫어야지 그쪽으로 큰 손상을,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 3시간이라는 게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아니고 뇌혈관을 뚫는 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실제로는 병원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술에 들어가는 시간들도 있으니까 증상이 발생하면 1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뇌졸중이 있은 다음에도 재활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 기간이 있거든요. 이게 발생 후 3개월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전에는 뇌세포 같은 경우는 한 번 손상이 되면 더 이상은 회복이 될 수 없다라고 봤었는데요. 최근에는 손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뇌조직들이나 아니면은 반대쪽에 있는 조직에서 이 손상된 뇌조직들을 좀 기능을 대체한다거나 기능을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빠르게만 재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을 또 극복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3개월 이내에 치료를 빨리 시작을 할수록 후유증이 훨씬 더 적어지고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회복되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재활 치료를 다시 시작하는 게 좋죠. 네. 근데 이게 전조 증상 중에 하나가 급하게 왔을 때 복통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토하고 그러는 거.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면서 복통, 토하고 그러니까 어디 잘못 아는 분들은 막 배만 배탈이 났나 뭐 심하게 구토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보다가 그 골든타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좀 잘 좀 봐주셔야 되는데 뇌졸중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안 걸리도록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좀 알려주세요. 이왕이면 사실 아예 뇌졸중에 걸리지 않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겠죠. 뇌졸중이 사실 특별하게 예고 없이 나타나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긴 하지만 예방 역시 충분히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가장 좋은 건 음식으로 좀 조절을 하는 건데요. 내가 식습관을 평소에 좀 좋게 개선을 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너무 기름진 음식들 있죠. 곱창이나 뭐 해산물 중에서는 오징어나 새우 같은 것들 그리고 또 너무 짠 국이나 찌개, 젓갈류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나 염분이 높은 음식들이 뇌졸중에 가장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고요. 채소들 중에서도 녹황색 채소라고 하죠. 녹색이나 황색 그리고 또 적색 채소들을 골고루 드시고 과일도 2종류 이상 좀 꾸준하게 섭취를 하시면 뇌졸중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민 원장님 말씀 듣고 소름이 쭉 돋았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으로 오징어, 새우, 곱창, 젓갈, 인스턴트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지난주에 다 먹었습니다. 빨리 채소를. 채소를 모르겠어요. 이게 절제된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뭐 좋다고 다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말씀하신 대로 음식뿐만 아니라 절제된 생활이 중요하죠.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들 아니겠습니까? 스트레스로부터도 우리가 피해야 되고요. 뭐 술이나 담배, 그다음에 뭐 과도한 커피 섭취도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나왔으니까 가벼운 지압 등을 통해서 이제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키고 뇌졸중을 좀 막을 수 있는 혈자리 좀 알려드리고 네. 마사지법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많이 아시고 계신 혈자리인데 백회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백회혈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혈자리인데요. 이 첨이라고 해서 양쪽 귀를 쭉 이어서 머리 꼭대기에 닿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호랑이 발톱처럼 세워서 그 머리 100회열짜리 주변을 이렇게 탁탁탁탁 두드려 주시면은 그냥 두드리는 순간에도 좀 내가 시원하다라고 느끼시는데 실제로 연구를 통해 돌아보면 그쪽 혈자를 자극하게 되면 내 혈류량이 늘어난다고 해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시원해요, 진짜. 시원한데?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진짜 고참들이 제 뇌졸중을 예방해 주려고 그렇게 머리바가를 시킨 것 같아요. 또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임중혈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예, 코 아래 끝부분과 입술, 윗입술 사이에 3등분을 해서 위쪽 3분의 1 지점을 10초간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힘을 빼시고 10초간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3세트를 한 번을 쭉 해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줘서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막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갑자기 이렇게 막 쓰러질 때 배우분들이 이렇게 막 쓰러지잖아요. 네. 그게 왜 원래 여기가 갑자기 확 당기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그러던데. 이거 이렇게 당기지 않아요? 네, 그건 아니라고. 보통 이제 급격하게 뇌졸중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뒷목이 뻣뻣해지는 전조 증상도 있긴 하세요. 그러니까 천주혈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뒷머리가 시작되는 부위, 그 양옆으로 3cm 정도 위치에 가게 되면 혈자리가 있는데 손을 주먹을 쥐신 다음에 이렇게 목 뒤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래 어깨까지 쭉 누르면서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거기가 시원하게 풀리면서 아무래도 혈류량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한겨울에 추울 때 목도리 같은 걸로 여기만 이렇게 보호해도 따뜻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별명이 목도리 도마뱀이었어요. 감고 다닌다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와서 춥잖아요. 네. 그럴 때 집에 오면 따뜻한 거 있죠? 맞아요. 목 저 뒤에. 여기 이렇게 해주면은 금방 따뜻해진다고 그래요. 야, 이거 뭐 어렵지도 않고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일단 뇌졸중에 안 걸리는 거네요. 조심해야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증상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다음 거 보시죠. 환절기 자주 체하면 이것이 올 수 있다. 땡땡땡땡. 무엇일까요? 자주 체하면? 날 추워지면서 좀 잘 체한다 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거든요. 자주 체하면? 오. 땡땡땡땡? 네. 돈이 많이 들 수 있다. 아니 왜 돈이 많이 들어? 소화제 먹어야 돼.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네. 사망할 수도 있는 굉장히 어? 위험하고 무서운 병이에요. 자주 체했다고 사망을 해요? 사망할 수도 있는. 시금전폐. 그것도 맞네요. 자주 체하니까 아예 그냥 네. 시금전폐. 심근경색. 왜 이게 심근경색일까요? 심근경색이 와요? 심근경색은 엄청 무서운 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병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사망까지 이런 분들도 그럼. 참 많이 봤고요. 맞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돌연사의 80%를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한절기 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질 때는 혈관의 이완이 수축이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더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죠. 그리고 제가 심근경색 안 겪어봐서 그런데 드라마 영화에서 보면 심근경색 오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지. 이러면서 쓰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이게 많은데 이게 이런 경우 심근경색인가요? 이게? 보통 이제 심근경색을 경험하셨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증상이 무거운 돌로 내 가슴을 꽉 짓누르는 느낌, 예. 혹은 안에서 심장을 손으로 꽉 쥐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이런 증상이 체한 증상도 좀 비슷한 게 사실 구조적 위치 때문에 그런데 심장과 위는 횡격막을 경계로 위에 아래로 좀 가깝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가는 큰 혈관 중에 위로 가는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심장에 적절한 혈액 공급이 안 되면 우리가 위 체한 것 같은 증상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겁을 많이 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환절기에 체하는 거 이거 흔한 증상이라고요. 근데 체할 때마다 내가 심근경색 이렇게 되면 그렇지. 그것도 이거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삽니까? 맞습니다. 그 아침 식사하시다가 좀 갑자기 긴장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무조건 체한 느낌 들었다 해서 심근경색 의심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와 같이 동반되는 증상을 같이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근경색이 와서 심장의 수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땀이 갑자기 식은땀이 막 난다던가 숨이 차게 되고 속이 울렁거리면서 굉장히 불쾌한 증상이라 구토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지럼증도
있고요.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몸에 힘이 쭉 빠지게 되면서 가슴, 팔, 안면, 통증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되면 이때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응급실로 바로 예. 연락하시는 게 맞습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들이라서 더 무서운데요. 가슴 통증이나 환절기에 자주 체한 느낌, 이 외에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까요? 사실 심근경색이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의 20-30%는 오히려 가슴 통증을 느끼지 못했던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상황에 대해 다 심근경색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증상들을 몇 개만 더 알려드리면요. 좀 특이한 게 치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왼쪽 가슴 있다고 하면 위쪽으로 올라와서 치통을 예. 느끼신다거나 아까 체한 거랑 비슷한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더부룩한 느낌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심장 기능이 안 되면요. 의외로 숨이 잘 쉬어지지가 않아요. 네, 심부전도 그렇고 심근경색도 그런데 제대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다. 갑자기 활동을 한다거나 쉬고 있을 때 이럴 경우에도 심근경색을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 급성 심근경색도 사망률이 한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날 추워지고 별다른 지병이 없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열의 9은 급성 심근경색을 의심하기도 한답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만 해서 조치를 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제가 아까 뇌졸중에서도 네. 골든타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다행히 골든타임이 있어요. 심근경색의 골든타임 역시도 3시간입니다. 3시간. 네, 그래서 혈관 같은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이 있은 후에 2-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서 예. 90분 이내로 막힌 혈관을 뚫어줘야지 심장이 손상 없이 원래 기능을 되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반대로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심근경색이라는 게 심장의 근육, 심근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이 막힌 지 3-4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지나고 나면 심근 일부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손상이 이뤄지겠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재기능을 못하게 되고 여기서 더 지나서 6시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더 지나서 12시간이 지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생명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응급조치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길을 걷다가 쓰러진다든지 이런 환자들이 보이면 제일 중요한 건 119에 신고하는 거죠. 본인이 뭔가를 막 하려고 하기보다는 가장 먼저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배운 적이 있다고 하면 심폐소생술을 가장 먼저 그 다음으로는 심폐소생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공장소에 대부분은 자동 제세동기가 네. 있거든요. 전극을 부착하는 방법이나 사용 방법이 써 있으니까 만약에 제세동기가 있다고 하면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심근경색이 예고 없이 막 느닷없이 찾아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내가 이건가 의심해 볼 사람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끔 뭐 가슴에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일단은 심근경색은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에 가족력이 있다거나 심근경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타 심장질환으로 조기 사망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나 자체가 관상동맥이 잘 막히거나 찌꺼기가 좀 잘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는 사람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큰 건 흡연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비만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관상동맥이 막히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보면 진짜 담배가 만병의 근원인 게 빨리 끊으셔야 됩니다. 빨리 끊으세요. 네. 만병의 근원이고 폐에만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심근경색에도 가장 안 좋은 게 흡연이니까요. 이제 위험 인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연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담배가 또 위에도 그렇게 안 좋대요. 위에도 그렇게 안 좋답니다. 자, 요걸 예방해 볼 수 있는 뭐 한방차 같은 거 뭐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심장과 이 혈관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오가피차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가피는 숙취 해소에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오가피는 일단 심장에 좋은 약재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심장을 네.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숙취 같은 경우는 오가피의 주요 효능 중에 우리 거품습, 그러니까 몸에 습기를 제거한다고 얘기를 돼 있거든요. 네. 술을 먹고 나면 다음날 우리 몸의 간에 습이 많이 쌓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숙취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네, 그런 간의 해독력을 높여서 숙취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술들 많이 하실 텐데 이거 그때 도움이 되겠네요. 오늘 잘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네. 지금 옆에 보면 물이 끓고 있는데요. 한 1리터 정도의 물 기준으로 봤을 때 오가피 그냥 기본 약재 한 20g 정도 네. 그람수로 다셔도 좋고요. 손 한 문큼 정도거든요. 네. 이 20g,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소중한 오가피를 아, 예, 보이시고 예. 이거를 이 끓는 물에 넣고 30분 이상 끓여주셔서 네. 그 충분하게 물을 우려낸 다음에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을 주셔서 하루에 3-4번씩 주기적으로 드시면 될 거예요. 물처럼 드시면 됩니다. 그거 얼마 안 들어가네요? 네. 이거 근데 볼까요? 이 네. 한약재라는 게 네. 그 불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팔팔 끓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팔팔 끓이게 되면 나중에 너무 쫄아붙기 때문에 사실은 약불로 30분 이상만 우려내 주시면은 은근하게 물처럼 굉장히 편하게 먹기 쉽습니다. 근데 오가피가 좋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넣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너무 이렇게 약재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농축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위험성도 높아지는 건 있어요. 최대한 좀 물처럼 편하게 드시려면 약하게 우려내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될 사람은 없어요? 이게 또 약재도 안 맞는 사람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오가피 성격 자체가 약간 온한, 따뜻한 성격이다 보니까 원래 열 체질들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이 먹고 나서 내가 너무 열이 오른다던가 그다음 급성 복통이 온 경우에는 사실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네. 그럼 그대로 한 뭐 30분, 40분? 30분 이상을 좀 끓여주시면 이상? 좀 기다려 40분? 보겠습니다, 요거. 네. 그래서 30분을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아, 그럼 미리 된 거를 한 잔씩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따끈따끈하게 다 해 있는 거라서요. 네. 오가피차 이거를 그럼 저렇게 끓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식혀서 네, 냉장 보관하신 다음에 냉장고에 수시로 하루에 편하게 물처럼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드실 때 네. 옛날에 우리 저 보리차 많이 먹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네, 맞습니다. 물처럼 먹어도 된다. 오. 이렇게 해서 잘 끓여가지고요. 네. 제가 가져가면 됩니다. 저 오가피는 어디 약재상 가면 팔아요? 요즘은 이렇게 저희가 수칙 안전검사를 다 통해서 마트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다 팔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편하게 구입해서. 제가 배달해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이렇게 연예인이 배달 잘 안 해주거든요. 네. 맛이 좀 궁금한데 한번 먹어볼게요. 예. 그냥 물처럼 먹는데 무슨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데요? 네, 그냥. 아주 뭐 맛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좀- 물로 먹는다 생각하면 차, 뭐 네네. 양념자차 먹듯이 그냥 술술 맞아요. 마실 수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정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나무를 빨아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나무 빨아 드셔보셨나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 이걸 가지고 다니면 뭐 유난 떤다고 그러겠지만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연말 파티할 때 네. 그럴 때는 집에다가 오가피 이렇게 끓여놓고 자 오늘 술 한 잔하고 요거 한 잔씩 드시는 거예요. 이러면 좋네요. 네. 왜 우리가 건배하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러잖아요. 네. 난 술 마시면서 건강을 위하여 이러고 건배해서 다 마시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럴 때 건강을 위하여 2개 딱 들고 건강을 위하여 같이 번갈아. 그럴 거면 뭐하러 먹습니까, 술을? 그럴 아니, 또 거면. 이 기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가피차가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집에서 자주 끓여 드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 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 화면 한번 보시죠. 밥 먹다 자주 기침하면 땡땡땡땡일 수 땡땡. 있다. 오, 이게 기침하면 어머. 무슨 병일까요? 사실 밥 먹다가 살에 들려서 기침하는 경우 밥 많거든요. 먹다 자꾸 기침하면 밥풀이팀. 정답이네요. 네. 밥 먹다 자꾸 기침하면은 이게 기침, 밥상 뺏길 수 기관지. 기관지 쪽일 것 같고. 기관지 쪽인 것 같은데. 폐렴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 밥 먹다가 자꾸 기침을 한다는 건 살에 들렸다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먹다가 걸렸다. 걸려서? 그죠? 아, 그런 경우가 연세 드신 분들은 자꾸 걸리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사례가 병일 수 있나요? 예? 사례가. 그러니까 그게 살에 이제 걸리는. 전조라는 건데 네. 같이 볼까요? 밥 안 먹는다. 연하장애. 연하장애. 연하장애는 뭐예요? 연하장애가 아. 뭐죠? 이게 뭐죠?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한데. 뇌증 얘기해서도 네네. 연화장애 처음 들어봤는데. 네, 연화장애를 우리가 삼킨 장애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물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삼키는 게 잘 안 되는, 안 돼서 사례가 자꾸 걸리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아, 이것도 병이 될 수 있군요.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오.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삼키는 게 무슨 병이냐 문제가 될 수 네. 있다고 물어보시지만 실제로 노인분 3분 중에 한 분은 연애장애를 겪고 계세요. 맞아요. 어르신들 네.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못 넘기면서 연애장애를 겪게 되니까 자꾸 사례로 넘어갔던 음식들이 오히려 나오게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방치하면 물조차 마시기 어려운 수준까지 악화가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물조차 마시지 못하면 수분 섭취가 안 된다는 건데 음식 섭취도 안 되고 수분 섭취도 안 되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연화장애 자체가 이제 먹고 마시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영양실조처럼 이제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사망까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몸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숨을 쉴 때 기도랑 식도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쉴 때는 기도가 열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식도가 열릴 수 있도록 조절이 되는 건데 연화장애는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폐는 원래 공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폐에 염증을 유발을 하고 흡임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나 면역력이 아주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나 어린 아이들 그리고 만성적으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병원으로 이제 누워 계시는 이런 환자 같은 분들은 흡인성 폐렴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망에까지도 이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뭐 먹다가 이렇게 기도를 확 넘어가가지고 이러고 컬럭컬럭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이게 다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데 그 기능도 많이 떨어지는 건가요, 그러면? 네, 연화장애라는 것 자체가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반사도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아까 계속 밥 먹다 기침하면 살에 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살해라는 반응 자체가 기도에 공기가 아닌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기침을 통해서 이것들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침 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연화장애가 심해지면 이 기침 반사 기능 자체도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음식물이 들어온다고 해도 뱉어내지를 못해서 흡인성 폐렴으로 가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근데 이 흡인성 폐렴이요, 실제로 노인분들이나 병원에 장기 입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유 없이 열이 난다? 예. 흡인성 폐렴인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물질이 폐에 넘어간다고 무조건 폐렴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다량이 넘어간다거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주변서 의외로 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노인분 중에 3분 중에 한 분이 연화장애일 수 있고 이게 또 사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통 일은 아닌데 이게 또 사람들이 또 이게 삼키는 게 뭐 그 대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마 내가 연화장애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몇 가지 증상을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죠. 일단은 삼키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나오겠죠. 그러니까 침이라든 음식물을 자꾸 흘리시고 입 밖으로 자꾸 흐른다라는 증상이 있거나 물을 마셨는데 자꾸 코 쪽으로 역류를 한다. 그다음에 식사 중에 기침이 자꾸 목이 메이는 것들이 너무 잦다. 그래서 식사 후에 목소리가 갑자기 신소리로 바뀐다. 그리고 물이나 음식을 삼킨 후에 호흡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돼서 가쁘다라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음식을 내가 분명히 꿀꺽하고 넘겼는데 목에 자꾸 남아있는 느낌이 있어서 꽉 막히는 느낌이 있다. 그다음에 앞서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물과 음식이 자꾸 사례가 들린다는 증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증상 중에서 2개 이상 증상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이 7개 중에 2개 2개 이상이요? 이상이요? 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거 없어요? 근데 저런 것만 보면 전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7개 다 걸리는 거. 아니 저도 가끔 식사하다가 네. 뭘 먹다가 이렇게 살에 걸리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컬럭컬럭하면 이게 다시 좀 정상으로 나와서. 회복이 그렇죠. 되고 오랜 동안 좀 이렇게 소리가 안 나와서 에 하는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슬픈 얘기인데 이게 원인이 그러면 이게 좀
기관이 노화해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화되셔서. 사실 그런 문제도 있죠. 그러니까 되셔서요. 연화장애 원인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2가지를 알려드리면 하나는 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뇌졸중이에요. 그러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면서 침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침도 못 삼키니까 이렇게 흐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전조 증상일 수도 있고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런 경우는 뇌졸중을 잘만 극복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후유증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활 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기능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이재용 MC께서 말씀하신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화장애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뇌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근육의 움직임조차도 떨어지게 되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점점 연화 곤란이 생기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연화장애까지가 올 수 있는데 노화로 인한 연화장애는 한번 생기게 되면 고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 아까부터 삼킴에 대해 좀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정말 심해지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져요. 그럴 경우에는 코로 비위관이라고 해서 코부터 위까지 관을 넣어서 그쪽을 통해 음식물을 넣거나 식도나 아니면 복부에다가 그 구멍을 뚫어서 관을 넣어서 그쪽으로 또 식사를 통해서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경우는 정말 삶의 질이 말도 안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좀 끔찍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화는 또 막을 수 없는 건데 우리 이재용 선배님 같은 경우는 노화로 인해서 연화 장애가 생길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우리 선배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보세요. 이게 걱정하는 게 맞는 거지. 매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연화장애가 근육 움직임이 이제 떨어지면서도 발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극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민트를 통해서 연화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네, 민트 갑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연화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삼킴을 도울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사실 말이 운동이 굉장히 간단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누워서나 앉아서 TV 보시는 분들도 바로 따라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입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혀 운동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턱 운동을 할게요. 일단은 입술 운동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하기 힘드니까 정수 씨가 네. 동작을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는 활짝 웃는 미소를 짓는 것처럼 입꼬리를 양쪽 귓가까지 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입꼬리를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는 뽀뽀하는 것처럼 입술을 동그랗게 모아서 앞으로 우 하고 내밀게요. 뽀뽀할 때 저렇게 안 하는데. 귀엽게 뽀뽀할 때요. 우 하고. 자, 그 다음에는 입술을 빠르게 여닫을게요. 맘맘맘맘 하고. 마지막으로는 입술을 꼭 담은 채로 10초 동안 힘을 유지해 줍니다. 화난 할머니 표정이네요. 간단하죠. 네, 양쪽 입꼬리를 귓가까지 올린 다음에 입술을 쭉 앞으로 내밀고 그 다음에는 입술을 여닫고 마지막으로는 10초 동안 입을 꼭 다물어주면 돼요. 이러면 입술 운동은 끝났고요. 이제는 혀 운동을 할게요. 네. 혀 운동은 더 쉬워요. 어떻게요? 혀 운동은 혀 끝을 입천장에 일단 갖다 댈게요. 네. 그 상태에서 혀 끝을 앞 뒤로 쭉쭉 아하, 움직여주는 거 이렇게 아하, 굴려주듯이 이렇게 10초 동안. 밖으로는 안 하는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거 아닌가요? 그 운동 뒤에 있어요. 아. 앞뒤로 10초 동안 움직이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씨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혀 끝을 왼쪽 입 끝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양쪽 옆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뒤로 움직였으면 이번엔 양옆으로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10초 동안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안에서 해요. 안에서. 네? 보기 안에서 좀 안 하는 거? 좋아요. 내 현대 내 맘대로 못 씁니다. 간단하죠. 혀 운동도 여기서 끝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턱 운동을 할 거예요. 턱은 가볍게 좌우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역시 10초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도리도리. 네, 굉장히 간단한 운동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뭐 입술부터 혀, 턱까지가 우리가 연화작용, 삼킴작용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부위들인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살에 걸리지 않고 또는 연화장애를 겪지 않고 편안하게 삼킴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입술을 이걸 연속 찢어.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술을 그다음 뭐죠? 맘맘맘맘맘맘맘맘맘. 아니 꼭 다물고. 그다음에 꼭 10초. 그런 다음에 혀를 앞뒤로 하시고 천장에 붙이고 앞으로 뒤로. 하시고 10초. 이거 한 다음에 이제 이거죠. 턱을 10초. 예, 10초. 좌우로 그럼 왔다 갔다 왔다. 이걸 동시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시에 하지 마세요. 혀 왼쪽 오른쪽 하는 거는 이게 그거네요. 한 방에 있잖아 고치법이라고. 네, 맞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침 생성할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또 이렇게 다 통하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방송 전에 우리 발음 연습할 때 맞아요. 그때도 좀 풀 수 예, 있어요. 네. 이 푸는 것도 동작이 이래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아도 한번 했다가 혀를 이렇게 한번 돌려주고 맞아요.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다 통하네요. 이게 다 방법이네요. 가끔 혀도 씹잖아요. 혀를 이렇게 입 안에 있는 근육들을 전반적으로 풀어주고 활성화를 시켜주는 동작이다 보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좀 긴장할 때나 발표 전에 입을 푸는데도 좋고요. 또 침도 많이 돌게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건조하거나 입이 많이 마를 때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일단 무엇보다도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평소에 자주자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네, 들어오시고요. 예, 민트를 통해서 또 오늘 봤어요. 네. 예.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간단하게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정말 더 간단하게 바로 누워서 고개만 깔짝 들어가지고 내 발가락만, 아. 발끝만 보는 운동도 네. 목 근육을 좀 단련시켜서 연화장애를 좀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복근 운동도 되고. 네, 맞습니다. 일석이조네요. 네. 그런데 사실 연화장애라는 게 삼키지 못하는 병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먹을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나요? 초기라면 일단 자세를 좀 바꾸는 것부터도 도움이 되거든요. 일단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살짝 고개를 아래로 내미는 것 자체가 조금 식도를 열어주는 자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을 마실 때 오히려 뒤로 넘기죠. 넘길 때 사례가 들기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음식의 종류, 너무 오히려 연화장애는 물은 괜찮겠지 하지만 물 같은 것들이 더 잘 안 넘어가게 되고 네. 너무 빠르게 내려갈 때보다 빠르게 내려가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폐 쪽으로 흡인성 폐렴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전분이라던가 녹말가루를 섞어서 점도를 주는 것들이 삼키기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서지기 쉬운 과자라던가 네. 튀김류 이런 같은 경우는 흡인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많이 씹고. 네. 그리고 이게 식탐이 없어야 돼. 식탐이 있으면 이거를 빨리 먹어요. 맞아요. 너무 빨리 네. 먹다 보면 이게 걸려. 진짜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오래 씹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전조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 선생님들이 이런 건 꼭 알고 계세요 하는 거 정리하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병들을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사실 가장 좋은 건 병에 걸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더 커지기 전에 이런 전조 증상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알고 있어도 훨씬 더 병의 예후를 좋게 하고 또 나의 건강이나 나의 노후의 삶을 좋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조 증상들 가지고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앞에서 여러 전조 증상이 특히나 요즘과 같은 한절기 때 자연의 변화에 대응하는 몸의 변화에 따라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겪으실 때 혼자서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 의원들을 나오셔가지고 진료를 같이 보셔서 속 시원하게 한번 치료라던가 예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우리 몸의 신호, 전조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12일 오늘이 세계 폐렴의 날이네요. 어르신들 더 조심하셔야죠. 네. 감기인데 그냥 방치하고 갔다가 폐렴으로 더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옷차림 든든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